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백은의 굿모닝 경제인데 오늘은 오후 굿 애프터눈 경제 제 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2의 윤석열 홍남기 등장을 막기 위한 기득권의 제도적 회수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시죠. 건국대학교의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 뭔가 이게 메이크업이 잘 됐어요. 아, 그래요? 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침에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이요 아침에 그 약을 타러 가는 날이라서 예, 오늘 조금 오후에 근데 오후에 만나니까 교수님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좀 두 분은 좀 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제도적 회수가 필요하다. 어떤 내용이시죠?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제2의, 제3의, 제4의 윤석열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뭘 상징하냐면요. 자신들이 좀 이제 그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 위에 존재하고 싶어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자기들은 좀 다른 존재라고 이런 좀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그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요.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권한을 준 거 위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사적으로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는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조직의 어떤 하나의 기득권이요. 검찰이 윤석열이 그런 것도 바로 뭐겠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 이거를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는 것을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사수하고 이행한 거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나가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예. 정관 비리를 받을 수 이게 있고. 권력하고 돈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부여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적인 어쨌든 간에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많은데요.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재부 같은 데도 국가의 재정을 그러니까는 편성하고 국가의 재정을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도 하고 이런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기재부의 힘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기재부의 그 힘을 준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최근에 자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뭐 총리도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 기재부가 도대체가 그러니까는 왜 저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그것도 바로 그거죠. 재정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이 죽겠다고 지금 민생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좀 이럴 때 국가가 좀 재정을 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움켜쥐고 지금 안 내놓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관인 총리한테도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도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럴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금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재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득권, 이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거예요. 판사들이 왜 저렇게 막장 판결을 내리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자기들 정관예우 대접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무너질까 봐. 1년에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이 이제 사회가 투명화되고 민주화되면서 해체가 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 그걸 거기에 대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인물만 교체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여한 권한들을 회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민이 주인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주인권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도처에 있는데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보통 사람들 삶과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이 관련된 하나의 이 조직들이 대개가 이런 기득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따 뒤에서 얘기했지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들을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해체하려면은 국민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 속에서 기득권 해소를 국민에 의한 기득권 해소를 제도화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제도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결국 국회다. 국회가 제발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국회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잘못하면은 해초리도 들고 국민들이 그래서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법부 최초 그러니까 탄핵도 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들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대의 정치,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하는 정치인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깨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압력도 행사해야 되고 똑바로 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제2의 윤석열이고 제2의 홍남기다. 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윤석열 하나, 홍남기 하나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그렇죠. 제도나 그동안 그 얘네들이 그만큼 누려왔기 때문에 누가 그렇죠. 와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 권력인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그걸 완전한 폐기를 시키든가 수사권을.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떤 검찰총장이라도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죠. 정지 잘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째 그래서 자연인 뭐 윤석열, 홍남기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상징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최병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가 평균 조회수가 10만이 넘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저희 올라가면 방송 끝나 그래서 최병은 TV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듣던데. 구독자가 있죠. 네, 우리 교수님이라고 오늘도 좋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의 윤석열 홍남기 등장을 막기 위한 기득권의 제도적 회수가 필요하다. 먼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나온 이제 그러니까 뉴스와 관련해서요. 이제 아마 국민들도 많이 아마 접했을 텐데 그 경제학 공동 학술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대학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그 경제학이 굉장히 방대해요. 분야가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계 전체가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학술 행사를 이제 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줌으로 다 애들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2개가 유독 이제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하나만 첫 번째만 소개를 하고 다음번에 두 번째 거 소개를 할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역화폐와 고용 효과. 그러니까 우리 지역화폐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지역화폐하면 경기도가 먼저 제일 생각나요. 그렇죠. 지역화폐가 이제 결론부터 보면 고용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간 거예요. 조작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이 이제 그러니까 또 그걸 발표를 했어요. 교수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이제 연구원 2사람하고 해가지고요. 중앙대 교수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해가지고 했는데 요건 좀 다음번에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이 첫 번째 이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요. 지역화폐가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 할 때 지역화폐라는 건 되게 뭡니까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되게 많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대형 유통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소비가 옮겨져 가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그러니까는 유통업자, 우리 지역사회 어떤 이웃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자영업자들. 그러고 이제 바깥으로 다 이제 대형 유통업체로 나간다는 얘기는 돈이 유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 바깥으로요. 백화점 갈 때 서울 가듯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이제 이러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서 자영업자가 지금 한 6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적어라고요. 너무 많아요, 인구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대책이 지역화폐죠. 우리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3개월, 뭐 5월부터 8월까지 그때 쓰게 해가지고 네네. 기한 내에 쓰게 하는 이런 거를 좀 국민들한테 나눠줬었잖아요. 돈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이제 하면 지역회파로 다시 떠오를 거예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용에 갑자기 다 연결을 시켰어요. 자체들이. 근데 사실 지역화폐는 고용 목적보다는 소비 목적. 매출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출을 지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럼 고용을 끄집어냈느냐 이겁니다. 자, 만약에 매출이 늘면은 장사가 잘 되면은 사람들 더 많이 채용할 게 아니냐 직원을. 걔네들 머릿속엔 그거예요. 예, 직원을 채용할 게 아니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직원이 그러니까는 지역화폐를 줬을 때 1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고용이 늘었는가 이거를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토해 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발상 자체가 웃기네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네 이 대표. 왜? 아니 저희는 또 아니 근데 이건 그 논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럴싸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요. 예. 지역화폐를 풀면은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고용도 증가할 거다. 근데 이 대표는 사업을 하시니까 딱 아시네.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 그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네. 현장을 떠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네. 어린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런 논리 쓰는 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고용 증가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고용 증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매출이 안 증가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또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 깔라고 예. 효과 없다고 근데 이게 하려는데. 언론에서 굉장히 띄워줬어요. 이거를.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화폐 하면은 뭐 상징적인 존재가 이재명 지사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또 이제 페이스북에다 또 이거 반박을 하고 이제 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2월 4, 5일이니까 지난주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렇네요. 목요일 금요일 날 발표했던 거예요. 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지역화폐 발행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면 고용도 증가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걸 살펴본 거예요. 살펴본 건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일자리 증가를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이런 발상을 해갖고 이거를 조사하는 자체가 웃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 현실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평생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못 벌어본 사람들이어서 그런 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참 이제 참 그 재밌어요. 경제학자들이 또 저렇게 연구를 하면요. 네. 많은 이제 수치를 동원해가지고 뭐 통계 분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논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도 뭐냐면 그냥 받아쓰기 해요. 이제 결론만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2010년부터 19년까지 지난번에 조세호는 18년까지 해가지고 19년 빼놨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욕 먹었었는데 제가 그거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2010년부터 19년까지 19년을 더 추가했어요. 네네. 추가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1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 지자체 146개 지자체가 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한 적은 2019년 하나뿐이 없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에 23개 지자체만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가 그러니까는 불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네요. 같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도 27개, 2016년에도 29개. 그러니까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전체 지자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거의 한 발행한 거예요. 5분의 1. 예. 조금 많으면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발행을 이제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못했던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다가 이제 18년에 한 53개로 증가했고 이제 19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니까 전국 지자체로 쫙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예산 없으면 지자체도 예산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그걸 실행했던 지자체도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 이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가 굉장히 되니까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렇죠. 첫째는요. 자료가 없어 보이네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둘째는 뭐냐면은 지역화폐 발행액도 굉장히 적었어요. 적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봐봅시다.
2010년에 23개 지자체를 네네. 제가 쭉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지자체 인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예. 제가 다 조사해가지고 이야. 굉장히 아주 귀찮은 작업인데 와. 여기 시사타파에 다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예. 예를 성남시에 예. 성남시에 지원한 거하고 뭐 가평군에 경기도에서 2개의 지자체만 저걸 실행했어요. 2010년에요. 예, 예. 근데 그 투입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게 아닙니까? 네네. 성남시는 100억을 투입을 했어도 좀 많이 투입을 한 저 지자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성남은 인구가 많잖아요. 100만이 넘죠. 예, 100만 가까이 됩니다. 100만 예, 정도요. 예. 90. 그런데 인구 1인당 보게 되면 1,681원이야.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저걸 1년 동안 발행한 거야. 그럼 1년 동안 시민 한 사람이 한 10,000원을 지출한다고 할 때 한 달에 한 1,000원 썼네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래놓고 사람을 고용했냐 그러니까 안 그거 했냐 가지고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네. 다 써도 고용을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고용을 하냐고요. 네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때요. 네네. 그 14조 3천억 원 투입했을 때 집행은 14조 2천억 원만 집행됐지만은 예, 예. 그때 국민 1인당 얼마가 지원됐냐면요. 네. 1인당 28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네네네. 1인당 28만 원을 한 3개월 만에 썼는데도 고용 증대 안 나타나요. 그렇죠. 누가 그걸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그냥 그 당시 제가 소상공인들 물어보면은 그냥 고용을 유지한 정도였다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지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다 이제 해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거에 8월 달까지 써야 되는 건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 8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다들 머리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한 사람을 고용하려면요. 이 대표는 사업을 해서 아시잖아요. 예, 예. 거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 주면요. 그분에게 최하 400, 500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4대 보험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죠.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거냐고요. 여기 임대료도 나가죠. 많은 고정비용도 나가고 그것까지 다 고용하려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적은 데는 있잖아요. 적은 데는 경남 함안 같은 데는 3,034원 1인당. 1년에 예, 1년에 이것도. 예? 그럼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무슨 매출이 증가해봤자 얼마나 증가할 한 달에 거고. 한 250원 쓰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용증대 효과를 보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예, 예. 근데 참 이상하죠. 일반 사람 생각할 때 얘 경제학자들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연구비 타느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는 네. 저게 뭐 이제 그렇죠. 연구비도 타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내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런 걸 얘기를 하면은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아, 그냥 여기저기서 저걸 다 면밀히 검토를 안 예. 하니까 헤드라인만 딱 보고 고용호가 없었다. 예. 그리고 뭐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해봤자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검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검증이 되는 건데 이거 그럼 참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연구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 네. 무슨 방식인지 난 모르겠어요. 개망신이죠. 그래서 2010년 걸 제가 정리해보면 있잖아요. 네. 예? 23개 지자체 중에서 10만 원, 1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가 제일 많고 네, 네, 네. 그러니까 1년에 쓰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인당. 10만 원 초과하는 거 13만, 14만 원도 2개 지자체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저긴 또 인구가 낮아요. 저쪽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매출이 예. 얼마나 증대할 거고 그 어떻게 매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고용해야 고용이 증가하냐 이거죠. 그렇죠? 2015년으로 저 띄워도 변화가 없어요. 성남시 1540원.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변화가 없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요. 저는 저걸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2019년 예. 그 지역 화폐 예. 많이 발행됐잖아요. 예. 전 지자체에서. 그 전에 지역 화폐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 있나? 저 안 써봤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7, 80%는 지역 화폐가 19년 전에 써본 적이 없다고.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은 지역화폐 발행 안 했었어요. 아, 2019년에. 그거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역 네. 화폐 거의. 네. 네. 자,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굉장히 금액이 좀 이제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저건데 네. 그때도 한번 봐보세요. 네, 네, 네. 10만 원 미만이 22개로 29개 중에서 1인당은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금액이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성남시가 한 2만 6천으로 한 10,000원에서 한 2배 정도 증가했지만은 예, 예. 저걸 12달 동안 저걸 쓴다고 해보세요. 저걸요. 그러니까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2016년도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이 대부분 다 찾아오고 있다 거의 이거죠. 변화가 없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8년이 좀 크게 증가를 해라고 해가지고 53개 지자체에서 했어요. 네. 이때도 보게 되면 1인당으로 보게 되면은 네, 네. 크게 개선이 안 돼요. 한 성남 같은 경우에 한 2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네, 1인당. 2010년에 비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게 1년 동안 저거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500원 꼴. 그러니까요.
저거 가지고 저거 매출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업자들이 저기 고용을 증가하냐고요. 그러니까 예? 참, 그러니까 저런 걸 조사한 자체가 한심한 것 같아요. 예. 저 밑에 보면 포항이 네네. 37만 원이 나옵니다. 오. 저건 왜 그러냐면 포항이 1,000억이 저거 왜 그러냐면요.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요. 아, 특별재난지원금을 준 거야. 특별 재난지원금을 준 거. 지역 화폐로 줬구나. 예. 아, 그래서 제일 많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걸. 아. 저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렇네요. 저건 예외적이고, 예. 나머지들은 다른 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2018년대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2018년에도 그러니까는 이게 보게 되면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다 분포돼 있고요. 네네. 예? 다 분포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겠죠? 2019년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하네,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이전이죠. 이전이었네. 이 코로나는 2020년 지난해였었고. 아, 예, 2019년. 예. 2019년에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할인을 해가지고 지자체가 그걸 일부 예산을 합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할인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네네. 10만 원짜리를 팔게 되면 이제 9만 원에 팔고 이제 그러니까요. 오히려 10만 원을 쓰면요, 11만 원을 충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죠. 예. 예. 20만 원 썼더니 예. 22만 원이나 예. 쓸 수. 그래서 여기 2019년에 가장 금액이 컸던 때예요. 그러니까요. 2조 3천억 원이나 중앙정부에서 투입을 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보게 되면은 성남시가 그러니까 605억까지 이제 증가해요. 100억 하다가. 100억 하다가. 예, 중앙정부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6만 원까지 증가를 합니다. 예. 그것도 1인당 6만 원이에요. 예. 예? 1인당 6만 원인데 하루에 이때도 5천 원이네요. 이때도 보게 되면 10,000원 이하도 여전히 한 보게 되면 한 6개 지자체가 남아 그렇죠. 있고. 9천 원대도.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뭐 20만 원 좀 넘는 게 이제 한두 개가 보이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군산이 이제 4,000원 나오죠. 네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군산에서 한국GM이 철수했잖아요. 아. 그 지역 경제 초토화되잖아. 그래서 저기도 특별 지원금을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야. 그때 그 뭐 대우 뭐. 아니 GM. 아, GM 예, 맞다. 한국 예. GM이 공장이 철수하잖아요. 그래요. 여기서요. 제가 대우라고 얘기한 게 그 예. GM 그 자동차 예, 군산에서 맞아요. 예. 아. 철수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투입했다. 그래서 저기 많이 준 거야. 아. 저기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47만 원 이렇게 잡혀 1인당.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네네네네. 좀 큰 데가 20만 원대라 이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 20만 원대라 하더라도 1년에 12달에 저거 하게 되면은 네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 1인당 한 28만 원씩 나눠줬다고요. 그때보다 그러면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고용을 증가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 정도 매출 잡혀가지고 이 일자리를 증가시키냐고요. 저런 그렇죠? 거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다분한 거지. 거죠. 이게 만약에 이 대표님처럼 딱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그 박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한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알고서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치적인 그렇죠. 학술을 토론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들 저기 학자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 연구자들이. 예? 여기에 더군다나 국책연구원들까지 또 합세가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굉장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의혹의 눈초리로 보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게 쏟아져 나오고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진짜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 대부분이 10만 원 미만은 다 이렇게 분포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이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국민들이 우리 지금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있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면요. 재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네네. 통화 발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부터 그거는 우리가 국민이 참여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네. 558조입니다. 예. 558조면요. 우리나라 1년에 그러니까 총 만들어낸 소득을 GDP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30% 되는 거예요. 오. 삼성전자가 지난해 네. 영업이익을 본 게 한 36조 돼요. 네. 36조하고 558조 하게 되면은 몇 배 차이 나는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한 15배 이상 차이 납니다. 15배, 17배 정도. 예, 삼성전자보다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 558조를 네. 누가 쓰느냐?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렇잖아요. 정부의 재정은 대부분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누구나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네요. 내가 낸 돈이니까. 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재정이 모든 국민들한테 균등하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배분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을 되게 어떻게 배분하냐면요. 힘이 있는 부서가 되게 예산 배분을 많이 받아요. 뭐 그렇죠. 국방부, 뭐 그다음에 국정원 뭐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요. 힘이 없는 국민들이 힘이 없는 걸 대변하는 부서 어디입니까? 보건사회, 복지 이런 데들이요. 복지 이런 거 담당하는데 이런 데는 적게 받아요. 예? 교육부 뭐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힘의 논리입니다. 예? 힘의 논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배분에 대한 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 하냐?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야. 네. 기재부한테 가서 잘 보여야 돼. 기재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요. 똑같은 그냥 예. 공무원인데도 그렇죠. 예? 재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요. 국회를 보시게 되면요. 국회에서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은 법사위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상임위원회. 그렇죠. 예, 법사위에서 이제 조문 이런 거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법사위에 항상 기재부 중요한 법안들 같은 경우는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꼭 나와서 갑니다. 간섭을 해요. 왜 간섭하는지 아세요? 법사위까지도요? 법사위가 핵심이니까. 왜 그러냐면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면요. 최종적은 거기를 통과해야지 본회의 상정되니까. 그렇죠. 법이 나오게 되면은 법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있을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비토를 놔요. 자기 권한들이 침해되는 네. 것들. 이거 그 해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다 고백을 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은 또 예산을 또 받아가야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근데 그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저거 받을 자기 지역구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까지도 완전히 저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힘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관피하라고 하는구나. 예. 예? 이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계통은 다 장악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은행권의 감리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예? 좋은 소위 말 돈 많이 버는 데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놓기 싫은 거야. 그거를요. 근데 그 권한은 누가 준 거야? 국민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요. 네. 558조를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능한 나를 위해서 많이 쓰길 바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낸 돈이니까. 재정 558조를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걸 체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모르죠. 예? 작년에 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정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예술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평생 세금만 냈지 근데 정부한테 처음으로 혜택을 본 게 나이 50대 후반이신 분인데 처음 자기 그걸 혜택을 느껴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한테 그걸 느꼈다는 거야. 처음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요. 예? 물론 간접적으로 평상시에 치안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들어가지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혜택 받은 건 처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은 전혀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재정을 떡고물을 많이 챙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요. 기업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558조가 재정을 집행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기업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무슨 뭐 개발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재정을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천적인 건 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 우리나라 돈을 우리 결국 돈 문제야. 다 돈.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네. 돈의 배분 문제예요. 이 권력 싸움 하는 것들도 다 돈의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 자기네들 유리한 쪽에 쓰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힘이 생기는. 지금 현재 권력을 뺏겨도 나중에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지 힘이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 줄 잘 쓰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대통령은 정권은 기껏해야 4년 5년에 하면 힘이 다 빠지고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재벌이야 어디 뭐 근데 수십조로 갖고 있어요. 수백조. 삼성이 우리 사회 지배하는 게 바로 돈의 힘이라고요. 그렇죠. 돈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돈의 배분 문제예요. 근데 그 돈을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갈 데가 정부 재정. 근데 또 한 군데가 돈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한국은행에서 찍죠.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내는 돈이
그게 국민이 주인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과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 엄청 내리고 한국은행이 돈을 엄청 찍어서 공급해가지고 지금 시중에 한 3,200조 정도를 가깝게 돈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 돈 중에 근데 우리는 없죠. 네. 보통 국민들이 그 3,000조 이상을 체감하는 국민이 돈은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냐고요. 다 누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쥐새끼가 갖고 있나?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이상에는요. 이거 주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네네. 평생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불평등한 게 뭐예요? 돈의 배분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재정하고 중앙은행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예. 자, 정부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가계부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네. 정부가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할 때 되게 국채를 찍어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네. 채권을 찍어내려면요.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일종이에요. 그렇죠. 예.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 채권을 찍어내려면 있잖아요. 네.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돼야 돼요. 네. 그냥 무조건 하게 되면 그 부도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거가 있었는데 네. 정부 채권을 찍어내는 근거는 바로 뭐냐? 마르지 않는 샘물인 조세권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계속 걷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요. 예.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채권은 그래서 최고 등급을 받아요. 그렇죠. 왜? 기업은 망할 수도 있어도 그렇죠. 정부는 안 망한다 이거예요. 네. 국민이 있는 한, 그 네. 나라가 존속하는 한. 예? 그래서 조세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는 최고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채를 발행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디다가 이거를 팔아먹고 이걸 인수시키게 할 수 있냐면요. 네. 중앙은행한테 인수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법 75조를 보게 되면요. 예. 중앙은행에 제가 먼저 그 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뒤에 배치됐는가 본데 여기 봐보세요. 네. 한국은행법 75조 현행법입니다. 네. 75조 1항을 보게 되면 네.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 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네.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으로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형식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네.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금리, 이자,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도 금융통화에 정하면 돼 있어. 그러니까 제로금리로도 가능해. 제로금리로도 가능해. 지나가 찍어갖고 지나가 가져가는 거는 그냥 예. 공짜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앙은행 하면 국가기관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은행의 뿌리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롤 모델이고 가장 영국이 한때 원형으로 금융에 저거했어요. 그리고 거기 제일 먼저 거의 생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오늘날은 세계 중앙은행이 연준 같은 데가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연준은 지금도 국가기관 아닙니다. 민간이죠. 민간이에요. 네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네. 민간은행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1948년도에 네. 좌파 정부인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네. 그걸 국유화해버렸어요. 아. 그 전까지는 민간 저거 있었어요. 영국도. 예. 우리는 식민지에서 해방되다 보니까 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중앙은행, 조선은행을 이걸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돼버린 거지만은 첩출받을 때부터 네네네. 이 주요 국가들은 그러니까 민간은행이 만든 저거 있었어요. 은행연합회들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있잖아요. 은행을 보게 되면요. 네. 초창기에 은행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들은 법정화폐잖아요. 네네. 국가가 인정을 해준. 그렇죠. 근데 그런 화폐가 없었었어요. 은행들이 각자 자기 화폐를 발행했어. 옛날 상인들이 네. 소위 말해서 어음을 발행했듯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은행 하게 되면 자기 은행권 발행합니다. 뭐냐면 자기 합수표가 자기 합수표 국민은행 찍어갖고. 그렇죠. 그게 국민은행권이야. 네네네. 신한은행도 그렇게 발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왜 현금처럼 쓰느냐? 현금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바꿔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은행들이 은행권 발행하면서 뭘 구했냐면요. 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유통시켰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못하게 돼 있었어. 왜 그러냐면 그 횡령이야. 그렇죠.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보관료를 받았었어.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돈놀이를 별로 못할 게 아니에요, 은행들이요. 돈이 굉장히 제한되니까 돈놀이 할 돈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은행가들이 뭘 궁리를 하냐면은 당시에 반면에 이제 영국 왕정은 어떤 문제 있었냐면 계속 전쟁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서로 패권 잡겠다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제국지. 전쟁을 하게 되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들어오죠.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재정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세금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는. 그렇죠. 그걸 차입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차입을 은행들한테 차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차입을 하는데 이걸 못 갚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예? 이게 수입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요. 재정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가들이 뭘 제안하냐면은 정부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100억 파운드를 빌려주겠다. 하는데 이거를 영구히 대여해 주겠다. 상환할 필요 없는 돈 이렇게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요. 준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자만 갖고 영구히 원금은 그러니까 대여해 주는 걸로 상환할 필요 없는 돈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대신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할 게 아닙니까? 은행들이 반대급부로 뭘 가냐면은 대신 뭐냐면은 우리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달라. 국민들이 이 은행권으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그래서 법정화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의 이해하고 은행 자본들의 이해가 서로가 결합된 게 중앙은행의 탄생의 배경이에요. 독점하기 위해서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은 그러면 100억 파운드를 빌려주면서 그 돈을 영구히 빌려주려면은 자기들도 영구히 쓸 수 있는 그 돈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발행을 해요. 우리 은행에다 투자를 해라. 주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주식회사 형태의 그러니까는 이 은행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중앙은행도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중앙은행의 원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출발 때부터 국가와 국가의 그러니까는 이 이해가 결탁한 결과에 은행 자본들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탄생한 거예요. 지금도 유럽의 은행들은 국채를 의무적으로 인수를 해요. 예? 의무적으로. 그리고 또 국채가 굉장히 매력적인 또 이게 상품이고 예? 신용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법도 우리나라 법들이라는 게 되게 있잖아요. 예국의 선진국가들이 이런 법들을 다 베꼈기 때문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지원하기 위해서 손실보상법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좋아 보이던데. 손실보상법, 그거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소급 적용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고 안 해준다고 지금 또.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그동안도 뭐냐면 선별 지급하겠다라든가 소급 지급도 안 하겠다 하는 이유가 재정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국가의 그렇죠? 재정을 안. 그래서 제가 재정을 그러니까는 재정에 도움되는 방식이 있다. 한 게 뭐냐면 한국은행법에 직접 한국은행이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이자 국채를 발행하자. 무이자 국채를.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평상시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정부 내에서도 청와대 내에서도 이거 하면 논란이 있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민병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 아이디어를 들어가지고 저 100조 발행을 한국은행 직접 인수하게 하자는 이걸 이제 제안을 했어요. 손실보상법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재부 관료들이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재정에나 부담도 없네요. 이자가 없으니까.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자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냐면요. 정부가 파산할 수 있는 조건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금은 만기가 들어오면은 또 돌릴 수가 있어. 그렇죠. 새로 발행을 해가지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영구채 발행해도 돼. 그렇죠. 예? 근데 이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자가. 근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재정 수입을 가지고. 이거인 거야. 지금 일본이 한 260% 되더라도 GDP 대비 견디는 이유가 이 이자 상환 부담이 가속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옛날에 발행한 건 이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0% 막 마이너스 금리까지 되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그 자꾸만 이자 부담이 떨어져서 견디는 거야 이게. 부채는 늘어나지만 이자를 줄 필요 없는 국채들이 생기는 거고. 지난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국채 많이 발행했잖아요. 170조 막 이렇게 막 발행을 했어요.
평상시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조 이상만 더 발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걱정스러웠잖아요. 국가 채무 증가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자 부담을 보면요. GDP 20조 2천억 원인데 지난해 그 이자 부담이 20조 2천억 원인데 네. 이게 GDP 대비 1.1%인데 예.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는 1.2%였었어. 그때보다 낮아진 거라고. 저렇게 오히려 더 많이 발행했는데도. 그렇지. 오. 왜 그러냐? 금리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예.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0.5%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자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선진 국가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도 견디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네. 둘째는 뭐냐면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네. 그거를 외국인들도 투자를 해요. 네.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용도도 높고, 예, 높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가 매력도가 높아가지고 네. 그럼 외국인들이 여기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 예,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네네. 지난해까지 보게 되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물론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네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 외국인들이 1,500억 달러를 일시에 다 처분하고 나갈 때 나가면 달러로 가지고 나갈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방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통화 스와프 그런 거 그래서 맺는 거 아니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이제 그러니까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될 게 아닙니까? 왜 안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1,500억 달러가 네. 지금은 지금은 방어하려니 우리나라가 지금 4,400억 달러 4,400인가 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방어 충분해. 지금은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예. 제로야 그냥 지금은요. 보면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이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100조를 발행한다고 해보세요. 네, 네. 하게 되면은 이자가 없는 채권을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투자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점도 누가 그럼 투자해요? 외국인이 투자 안 하면 외국인 보유할 걱정도 안 생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정부의 이자 부담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현행 법상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어. 예. 법이 없는 건 법이 만들어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법도 있어. 예.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이상하잖아요. 관례가 없다. 걸러는데 왜 그러니까 그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해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걸 한번 하게 되면은 선례를 남기니까. 아니 자기는 정부가 권위가 저렇게 해서 없어지니까. 100조를 발행을 해가지고 100조 발해가지고 이해가 그걸 가지고 가게들한테 지원을 해줘봐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거거든요. 한국은행 돈 찍어낸 거를 국민들이 맛을 보는 거잖아요. 김종인이 국민이 돈 맛을 알면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정부한테 줬을 때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예. 그게 뭐냐면은 이 기득권층들은요, 특권층들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게 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렇죠. 예?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예를 들어서 두려운 거예요. 조선시대 때 검문세가들이 예, 예. 머슴이나 노비들한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일 거 주지. 그렇죠. 예? 충분히 안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저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는 거, 한국은행에 돈 찍어낼 때요. 기본적으로 아까 봐보세요. 정부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만들었다는 건 국민의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도 국민을 위해서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체감을 하냐고요. 못하죠.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이상하죠. 일반 국민 중에서 한 20%는 은행에 신용거래도 못하고 있는 신용대출도 못 받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예, 예. 국민이 주인이야. 한국은행에. 예. 근데 3,200조는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겠어요. 네? 자, 한국은에 돈을 찍어내게 되면 네. 돈이 이게 은행을 통해서 이게 이제 돌면서 네. 3,200조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에 그때 누가 은행을 돈을 이용을 하냐고. 대기업 돈 신용도 좋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예? 부유층들이 되게 이용할 게 아닙니까? 야, 그것도 싼 이자에. 그렇죠. 싼 이자로. 없는 사람들은 예. 대북에 뭐 무슨 금고나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돈이 새로 생겨도 소비하는 데는 안 쓰고 왜? 평상시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소비할 소득은 충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로 거기 가지고 뭐 하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데 쓴다고.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아도 부동산 자산은 막 과열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그쪽으로만 다 가니까. 없는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합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안 도니까 체감을 못 하는 거죠. 나한테까지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근데 이런 거를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 예?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그동안 돈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깨지는.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야. 나쁜 놈들. 정부가 재정을 그렇게 해서 발행해서 확보해서 쓰게 되면 국민들한테 돌아간 만큼 자기들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이 돈 맛을 알면은 이거 큰일 난다고 간 게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날까봐. 저 한국은행에 찍어낸 돈 이게 국민 거구나. 이걸 알고 하면 국민이 깨어날까봐. 이게 두려운 거야, 지금요. 그래서 정부한테 주는 거를 한 번 지난해 했다가 거기서 국민들이 와, 야, 이런 것도 가능한 거구나. 처음 이걸 느껴본 거 아니야. 정부한테 돈을 직접 이렇게 받은 거를. 근데 그게 이제 자주 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김종인 얘기들 돈 맛을 알게 되는 거면 이거 우리가 써도 된 돈이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재부가 은행에서 돈 찌고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대기업 지원할 때는 한 번에도 브레이크 건 적이 있었냐고. 없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언론도 시비 건 적이 없어. 네. 걱정이죠. 근데 국민들한테 한 14조 쓰는 거는 엄청 난리를 쳐. 국가 망할 것처럼. 기업들한테 수십조 지원해주고. 수십조가 뭐야, 수백조가 그렇죠. 예? 외환위기 때 공투자금 170조가 투입됐는데 지금도 해소 못한 게 50조가 넘고. 예? 그거 가지고 누가 지금 언론에서 시비 걸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냐고요. 국민들한테 주면 맨날 무슨 나라 거덜난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거 몇 푼 줬다고 그걸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잖아. 돈의 배분 문제라니까요. 돈의 배분 문제. 돈을 누가 갖느냐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들 다 좋아하잖아, 사실. 근데 이 돈을 그러니까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돈은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이든 한국에 찍어내는 돈이든 간에. 예? 저거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쓰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자기들의 몫이 줄어드니까. 이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재정하고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은 동전의 앞뒤면 똑같다. 이거예요. 교수님 내시니까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정 민주화하고 한국은행 민주화, 금융 민주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2의 홍랑기를 막는 방법이고, 예? 이걸 제도화시키는 것이. 예? 그래서 제가 일전에 뭘 그랬냐면 국가재정위원회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각계 대표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하자니까 예산 들어오니까 어디다 쓸 건지를요. 금융통화위원들도 거기 은행자본 대변하고 대한상공회에서 기업들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일반 국민 대변하는 사람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데 국민의 대표는 없네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민주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저거잖아요. 그렇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가. 국민이 결정권을 가져야지. 예? 그래서 제가 재정의 민주화하고 한국은행 금융의 민주화, 한국은행과 금융의 민주화가 해결 안 되면은 불평등 해소 안 된다. 정권 아무리 바뀌어도 해소 안 돼요. 예? 해소 안 된다고요. 노력도 없나요? 조짐도 없고 이런 걸 하려는? 정치인들이 첫째는요, 잘 모르고 알려줘도 그러니까 일부 소수 우리가 이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뭐 언론개혁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예? 국민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개혁 법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보면요. 언론 빼고 언론개혁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언론의 로비라든가 언론의 저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론인 출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제가 아까 했듯이 깨시민과 촛불 시민들이 눈을 매섭게 뜨고 예? 국민들이 주인권을 행사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촛불 시민들이 주인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깨어나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고요. 그래서 제가 깨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한국은행, 국가의 재정 다 이거 국민 것이다. 예? 국민이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불평등 해소됩니다. 보통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고 예?
재벌 기업들한테 왜 돈을 써야 되냐고요.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냐 이런 불만이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제발 좀 당연스럽게 생각하지들 마시라고. 몰랐어요, 국민들. 예? 내가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그러니까는 좀 저희 신용대출 못 받는 것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요. 예? 내 잘못이라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인간 등급이야. 맞습니다. 예?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을 때, 저 7등급 이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앉았잖아요. 현실적으로 금융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제일 힘든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민주사회야, 그게. 신분제 사회지. 그러래요. 예? 이걸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다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네. 예. 참 좋은 예. 말,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번에도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책이 저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사다파 TV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주셔갖고 단체로 저희가 사인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우리 교수님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또 못다한 얘기가 나머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백은 해갖고 20세기 대 21세기 문명의 대전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야,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 주시면요. 이렇게 제가 사인을 받아드릴게요. 촛빛 시민의 사령부 개국본 최백은 해갖고 저희 개국본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단체 구매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갖고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사인은 받아갖고 저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김희경 실장님이 공지를 하면요. 이런 좋은 책은 하나씩 읽어보고 돌려봐도 되고요. 여러분들 꼭 구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반드시 받아드릴게요. 교수님, 이 책이 가장 핵심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이 책을 왜 읽어야 됩니까? 국민이 네.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예. 내가 여태까지 너무 모르고 내가 낸 세금이 예. 어디에다 쓰였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내가 낸 세금이 결국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구나. 그런 100년의 예. 어떤 우리가 대전환을 지금 이제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 진짜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려면은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권 행사를 못하는 게 무슨 그게 민주공화국이에요. 말만 민주공화국이지. 어쨌든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우리의 기본권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4시 반에 혹시 최경영의 경제쇼 아니. 거기입니까? 아니. 어떤 방송이에요? 최경영 경제실을 최경영 씨는 아침으로 옮겼어요. 그거 원래 오늘부터. 4시, 그럼 4시 요즘 고정 어디 많이 나가시죠?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건 정책 방송이라고 국가 정책 이제 홍보하는 방송인데. 옛날에 정책 설명을 제가 하고 그래요. 그거 요즘 고정 프로 어떤 거 있으세요? 요새 뭐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뉴스공장, 예. 다스베이다. 네, 여러분들 최백은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셨는데요. 책 많이 구입해 주셔갖고 저희 개국본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인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단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 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